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오늘도 경기도의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홍연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활동과 교육행정위원회 정담회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연초에도 경기도의회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죠? 네,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건데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서 병행했다라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번 연구 용역에서 세세한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또 정책 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와 규칙을 마련하고 또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최종 보고회까지 논의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 관련한 정담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협의를 위해서 긴급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현황 등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날 정담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도 수시로 이와 같은 정담회를 개최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 추진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어서 경기도 의원들이 만든 조례안 살펴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요. 배수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볼까요? 네. 제341회 임시회의에서 배수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것처럼 기후 환경이 힘들어지고 또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기후 환경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이 그리고 경기도 도민들이 어떻게 이 기후 환경을 지켜나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본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된 건데요.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도정의 핵심 운영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환경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금 같은 환경 상황에서 더 많이 도민들에게 이 조례가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넘겨주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경기도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배수문 의원.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배수문 의원이 발의를 했죠. 일단 지금 시대에 걸맞게 아주 전반적인 내용들이 잘 포함된 조례안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배수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모색해서 그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들 많이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 홍연아 씨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급증한 배달 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장 내 취식이 어려워지면서 음식 배달이 늘어난 상황. 이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까지 덩달아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유행 1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도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를 도입. 이번 지침 개정이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쓰레기 문제는 환경 문제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또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년 전에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이 쓰레기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후유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먼저 김영준 의원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네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금지 제한을 풀었거든요. 좀 완화했죠. 네. 네, 완화했죠. 네. 근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배달 주문이 더 많아지고 또 쓰레기는 더 늘어나고 예. 이런 이제 악순환 같은 딜레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제 비닐 장갑, 네. 또 이 마스크, 그렇죠. 이것들이 일회용으로 또 생산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또 소비가 되면서 네.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기에도 택배,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비대면 소비라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확장되면서 일회용품들이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부분 대부분은 다 플라스틱 아니면 비닐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재활용 가능 자원마저도 954톤이나 전년 상반기 대비에 네. 늘어나서 7,927톤이나 하루에 배출이 됐습니다. 예. 52,000톤이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도 잘 안 갈 정도인데, 네. 그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뭐 되게 오래됐지만 보통들은 이제 일반 쓰레기들을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어촌에서의 폐쓰레기 문제도 이게 사실은 부각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서 나오는 발생량도 상당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자연순환이 가능한데 네.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은 실제로 분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어느 누구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어떤 위험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바다가 오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다의 어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어류들이 먹고 그걸 인간이 섭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차 예. 우리가 축적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또한 이제 농어촌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영농 폐기물 중에서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중에서 영농 폐기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2019년도 기준에서 폐비닐이 연평균 발생량이 한 31만 톤이 발생이 되고요. 이 중에 19만 톤이 수거가 되고 나머지 12만 톤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 매림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 또한 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지고 있죠. 특히 논밭에 폐비닐이 깔려버리고 그게 묻혀지면
그 토지 토양도 오염이 됩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그걸 또 그걸로 인해서 채소가 나오고 그러면 2차 축적이 또 우려가 되는 바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통계에 잡힌 것들은 괜찮은데요. 가장 무서운 것들은 바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는 통계에 잡히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위협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12월 25일이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요거 이제 좀 일찍 시행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환경부는 작년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네, 예, 준비를 어느 정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평가 분석을 11월 달에 해서 네. 지난해 이제 8월이죠. 그 동안에 중간 평가 분석한 거를 토대로 지난해 8월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을 했었어요. 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는 공동주택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300세대 이상 그리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150세대 이상이지만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는 예, 예. 이런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다세대나 다주택은 평가 결과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예측을 했고요. 예고 기간을 좀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 대상 주체가 국민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국민이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종합대책 수립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경기도만의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각종 SNS나 블로그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서 일단은 홍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민과 시민사회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홍보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분리배출 전문가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 주민자치센터나 업사이클 센터를 통해서 전시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동반되고 전문가가 교육이 돼서 그 전문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주민운동의 어떤 성격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매뉴얼에 담든가 종합대책 수립안에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쓰레기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상품에서 나오고 상품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쓰레기가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만들 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정말 주변에서 누차 많이 나왔어요. 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제는 쓰레기는 그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고 네. 사전에 미리 나오는 단계, 제품이 나오는 단계부터 네.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미래에 재활용하는 그때까지도 고려해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 제도가 EPR이라고 있어요. 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가지고서 폐기물까지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재활용을 몇 % 이상 하도록 약속을 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보다 더 많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재활용을 다른 업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더 얹어서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더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보완된 규제 방안이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 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뭐 경기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 자원순환 마을 사업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자원순환 마을은 이제 대표적인 자원순환 문화 조성 사업인데요.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과 지자체가 서로 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경기도는 정부보다 사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은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25개 시군에 89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네네. 환경부 전국 사업의 경우는 2013년도부터 12개 지역 5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마을의 사업의 재원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분리배출 개선이나 환경교육, 에너지 전략 등에 관련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 마을이거든요. 네. 이 자원마을 순환 마을은 마을별 특성에 맞고 또 마을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전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자원순환 마을이 15개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이전에 추진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초록마을 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아, 예. 2012년도부터 16년도 사이에 104개 마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후에 자원순환 마을이 51개소로 갔다가 이제 이번에 2021년도에는 15개의 마을을 자원순환 마을로 조성하려고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왔다 갔다 하는군요. 매년 네네. 예산에 따라서 조금 들어오는 마을이 있고 또 네네. 제외되는 마을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네. 어쨌든 이 자원순환 마을 사업이 한 8년, 뭐 9년 차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만큼 쌓인 기간만큼 좀 나름의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조금 그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자원순환 마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그 담당자들의 어떤 의견인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도 이제 전국 담당자 설문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자원순환 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한 것이 81%. 예, 해당 자원순환 활동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거의 92%였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체, 네.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잘 진행되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 추진 후 삶의 질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총 68%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아쉬운 점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옛날에 지난해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왜 쓰레기를 안 버리는지를 교육하는 기간이 5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을 그만큼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지난하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원순환 마을의 이제 추진의 난점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인 예산 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게 75%고요. 네. 근데 사업 기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한 40%가 사업 기간이 짧다. 그래서 이 어떤 운동성을 가진 것들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단기간 내에 끝난다는 건 거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3년, 5년을 계획을 해서
꾸준히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이미 판단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인식 부족과 이제 의지 부족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40%나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주민 리더십의 35%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됐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도시보다는 시골이 사실 전문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좀 일들을 추진해 가는 거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아마 이제 주민 리더십 부족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지원 주체, 곧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네. 그래서 계속 시군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뭐 멘토링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차차차차 변화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사업, 그다음에 우리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유가 아직 덜 됐다. 자원순환 마을이 그동안에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인접 시군이나 또 기타 마을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예, 자원순환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체계가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네. 자원순환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개설하거나 또는 정보 체계를 좀 더 보완해서 자연순환 참여 마을은 이제 초기 사업 기반 이미 구축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인큐베이팅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빨리 정립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이제 마을에 최적화된 실천 프로그램, 또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보급 확대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더 이렇게 강조해서 인접한 마을에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이 됐던 것이 거점 공간 확보거든요. 네. 자원순환 마을 할 때는 거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거점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이제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 등 같은 거점 시설을 연계시키고 또 이런 거점 시설 중심으로 해서 주민 교육시키고 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멘토도 양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원순환 마을이 이제 종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종료했을 때 평가 지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어렵거든요. 백서 같은 거가 좀 있어야 되겠군요. 예, 백서도 그렇고요. 평가 지표를 개발을 지표도 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네. 그것들을 적용해서 그 잘못되거나 아니면 실패한 점들을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자원순환 마을 사업까지 살펴봤고요. 요거 이제 자원순환 마을 얘기는 아닌데, 이제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원순환 특별회계를 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77억 정도 예산인데,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지금 뭐 서울과 경기 쪽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경기 지역에 일단 소각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좀 예산을 쓴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참 쓰레기 문제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하고 해결 과제도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우선순위를 좀 둔다면 김경호 의원께서는 좀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게 해결이 됐으면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없고요. 네. 그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자원을 착취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무한정으로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들인데,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까지는 뭐 그래도 아날로그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플라스틱에서 살아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구의 환경은 오염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이익 추구를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는 사실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자식이거든요, 아이들. 네. 그들이 우리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이제 기업의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들어보면요. 순환경제법과 폐기물 처리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네. 기업이 그 생산서부터 예, 소비까지, 그다음에 회수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배출량을 만약에 우리가 그 플라스틱 원료를 얼마 배출하면 얼마 양이 나오니까 그럼 그 기업은 끝까지 그 양을 회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강력하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 가지로.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건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아까 예산 부족도 우리 얘기 나왔듯이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단기간 내에 끝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꾸준히 변화시키면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 그런 것들을 리사이클 전문가들을 배출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가로서 또 일할 수 있고 주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를 서로 의식을 교환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 홍보 시스템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친환경 기업이 앞으로 좀 더 주목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기업의 역할 강조해 주셨고. 거기에는 네. 이제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지자체 역할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네, 농업 네. 분야에서 친환경 농업은 공공업 체계에서 소화를 해주거든요. 관행 농업들은 일반 시장으로 가고 바로 기업도 그런 친환경 기업들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정부 차세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인식 변화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준 의원께서는 어떤 과제가 네. 있다고 보실까요? EPR 네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빨리 정착을 시켜서 전 국민 전 기업 대상으로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 부분이 빨리 시행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고 네. 좀 강력하게 만들 네.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네. 제도를 법제화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분리수거라는 것은 생활화해야 될 것이고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세대별로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한 그 지침들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것을 네. 또 관공서에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된다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까지 가는 그 공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 제언 그리고 관련 활동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예, 경쟁을 목표로 해서 개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예, 뭔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개인에게만 맡기거나 시민운동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제도적 뒷받침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 제도적 뒷받침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이제 순환경제법 이외에 그냥 이 기본법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뭐 자동차 처리기, 배천지 처리, 폐기 목재 처리는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저 역시도 올해 경대는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파생되는 조례들을 한번 해서 네. 그걸 어떤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재활용을 어떤 시스템화 시켜 나갈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제가 도시환경 위원으로 2년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나게 많이 아쉬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오염이나 인체 건강 관련된 조례들 저도 우리 김경우 의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오직 하나뿐인 지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 세대만의 지구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꼭 물려줘야 하는, 그것도 청정하게. 그리고 지구 면적의 3분의 2가 바다지 않습니까? 네.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착각하는 예. 사람들이 많은데 예, 예. 바다도 가끔 안 받을 것이 있습니다. 예. 쓰레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해양 오염, 쓰레기로 뒤덮인 그 바다를 이제 후손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청정 지구와 더불어서 청정 해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고, 청정 바다 만들기에 남은 여생도 좀 보태볼까 합니다. 아이고, 예. 네. 아, 좋은 소식들을 많이 좀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과 경기도 자원순환 정책, 쓰레기 문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대안들도 한번 모색을 해봤는데요.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좀 귀찮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 말씀도 해주셨고 환경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련 정책과 함께 기업 또 개인의 인식 변화, 노력들, 실천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개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의원 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만나보실까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푸르른 남한강과 마주한 이곳. 천년고찰 신륵사와 세종대왕 영릉 등 남한강이 머금고 있는 역사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고장. 오늘은 경기도 여주를 찾았습니다. 보통의 사찰이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비해 강을 끼고 있는 여주 신륵사. 그래서인지 더욱더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의원 스타그램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동장군의 강물도 얼어붙은 이 추운 날, 김규창 의원이 신륵사를 찾았는데요. 예,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왔다 가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요. 여기서 경례를 다니면서 부처님께 잘 되어달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지금. 평화로운 일상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합장하는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데요. 제가 도농복합도시 도의원으로서 10대 올라와서 우리 정말 어려운 시국에 전년도에는 많은 비가 와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름을 잊고 2021년에는 꼭 더 좋은 밝은 세상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농인 마을 이장에서 어느 날 정치인이 된 김규창 의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한 20여 년 또 새마을지도를 하면서 한 10여 년 이장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장 협의회장을 2년 보다가 여러 지인들 분께서 좀 여주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군의원에 맨 처음에 입선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여주시의회 의장을 하면서 김준석 시장님과 같이 여주 수건사업이던 여주시를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게 참 저로서는 의장을 하면서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농사를 짓고 소를 길러온 복합 영농인이자 여주시 초현리 마을 이장을 지내며 12대째 여주에서 살고 있다는 김규창 의원. 농촌의 민생 문제를 말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 31개 시군에서 아마 여주시가 노인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 밭도 묵히고 논도 묵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야말로 여주시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이곳 여주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은 김규창 의원. 그가 바라는 미래의 여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여주시가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여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여주에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가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여주가 무궁무진하게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의 편중된 개발과 발전이 아닌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일, 김규창 의원의 남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 지역 주민과 도의원이 만나는 중요한 소통의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다시 만난 김규창 의원. 그는 전 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제 교통약자, 택시 종사자, 또 버스 운송 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후 개선 및 이번 코로나로 인한 많은 적자를 보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냐 하는 문제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약 체결에 있어서 하도급 체계에 있어서 페이 컴퍼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 역량 개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많은 역점 사업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남부 쪽으로 치중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그래서 9대 때도 많은 예산을 그걸로 투입됐는데 지금 10대 들어서 생활 SOC 사업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 워낙 그 전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있는 도민들께서는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차곡차곡 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며 특히 경기 북부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도농복합도시가 이제 한 10여 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방도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차 중심이지. 인도가 없어요. 그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고 정말 우리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모든 그 노약자들, 어린이들, 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지방도에도
인도가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하려고 많은 예산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만큼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김규창 의원. 마을을 대표하는 작은 조직에서부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까지 모두를 경험한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야 규청아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줘라. 정말 주민이 원하는 부분. 또 우리 노약자들이 원하는 부분, 제일 그게 소외된 데가 어딘가 현장을 가서 보고 바로 이제 예산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켜봐 주시면 김규창이 정말 열심히 했다, 고맙다라는 그 소리 들을 때까지 현장의 민원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요즘도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량이 상당히들 많이 부족하십니다. 특히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 비만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특히 학생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다. 이런 보도 내용도 많이 있던데요. 집안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운동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